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배 환경, 이제 토양 그리고 수분에 이어서 온도 들어갈게요. 온도. 온도는 사실 식물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우리 목적 뭐다, 여러분? 재배학 60점이에요. 너무 깊게 파고드시면 다른 과목 공부 또는 2차 시험 공부에 지장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 들으실 때마다 옆에다 키워드 정리해 놓으시고 그 위주로 계속 반복해 가시는 거예요. 네. 식물의 온도. 자, 일단 온도의 우리 종류와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효 온도. 자, 생장 생육이 유효, 가능한 온도예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 당연히 뭐 작물 종류 또 생육 시기에 따라 다르겠죠. 두 번째, 최적 온도, 최적. 그렇죠.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적 온도이다. 유효, 최적. 구분되셨죠? 네. 당연히 열대 작물이 온대 작물보다는 잘 자랄 수 있는 온도가 높겠죠? 설마 여기 낮다 그랬는데 맞는 거 이렇게 하실 분 없으시죠? 오케이. 그리고 사실 이런 온도 정확한 수치들은요, 대략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세요. 우리가 각 작물마다 최적 온도를 다 암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열대 작물은 25도 전후구나. 온대 작물은 20도 전후구나. 이 정도만. 막 몇십 도씩 확확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생육 적온이래요. 세 번째 나오는 온도예요. 생육하는데, 자라는데 적당한 온도. 자, 위에 거는 가장 여기는 그냥 적당히 잘 생육할 수 있는 온도. 대부분 작물의 생육 저고는 20에서 25도이다. 아까 열대, 연관 지어서 암기하시면 한 번이라도 더 짚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대 25도 전후, 20도 전후. 자, 지금 온도 세 가지 나왔어요. 이따 하나 더 나오는데 세 가지 의미 잘 잡아 놓으시고. 자, 요거 별 5개짜리예요. 별 5개짜리. 지금 막 꾸벅꾸벅 졸고 계시다 갑자기 별 5개 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생육저온, 우리 호냉성 작물과 그다음에 호온성 작물, 얘들을 막 섞어놔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고르래요. 다른 거 하나. 뭐 온도에 따른 분류이다 이렇게만 제시돼도 여러분들은 감 잡고 하시는데 그냥 다짜고짜 작물 막 해놓고 그럼 여러분이 틀린 거 하나 골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론 이제 여기에서 예시로 든 작물은 가장 예시로 많이 나오는 건데 이 외의 작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작물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놓자. 자, 호냉성. 냉을 좋아한대요. 냉을 좋아한대요. 생육저온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저온도 아니에요. 생육저온이 10에서 18도인 작물. 보니까 뭐예요? 상추, 배추, 양배추, 시금치. 자, 대부분의 호냉성 작물, 대부분의 엽경체류. 대부분의 엽경체류. 여기 다 엽경체잖아. 우리 작물의 분류 배웠잖아요. 더하기 많이 나오는 거 딸기. 우리 딸기도 원래는 겨울에 하잖아요. 설향. 네. 자, 호온성 작물은 고온에서 생육이 잘 되는 건데 쭉 봤더니 얘네들 특징은 뭐예요? 대부분의 과체류 플러스 그다음에 옥수수 숫자 들어가는 거. 일일이 다 암기 못하셔도 대부분 엽경체.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배추, 강원도 고산, 강원도에서 많이 자라는 엽경체. 호냉성. 자, 옥수수, 고추 특징 다 아시잖아요. 과체류, 그다음에 벼하고 또 숫자 들어가는 것들은 호온성. 오케이.
자, 온도 종류 세 가지 나왔죠? 하나 더 나옵니다. 이번엔 약간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 쌓는데요. 적산 온도. 뭘 쌓느냐 봤더니 작물이 발아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뿌려진 다음부터 그다음에 싹튼 다음부터 수확할 때까지 일평균 기온을 합산한 거래요. 적산. 근데 0도씨 이상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쨌든 합산 나오면 적산이에요, 여러분. 합산 나오면. 근데 0도씨 이상만. 네.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열량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자, 생육일수. 아까 생육일수를 위해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발아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각 작물의 일평균 기온을 합산한 거래요. 각 작물마다 발아부터 수확할 때까지 이때 잘 자라는구나. 일평균 기온을 합산한 거래요. 적산. 근데 일평균 기온은 아까 0도 이상만 한다 그랬죠. 활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이상의 것만을 택한다. 자, 0도 이상 중에서도 최저 이상의 온도를 합산한 거래요. 그냥 무조건 합산했다 그러면 적산하시면 되세요. 적산 온도, 하나의 작물이 활동할 수 있는 생육기간 동안의 일평균 기온 합산한 거예요. 0도 이상만. 당연히 뭐 이것도 작물마다 다르겠죠. 네. 그럼 이걸 왜 하냐 봤더니 적산 온도 이런 때 쓴대요. 활용.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겠죠? 그 기후, 그 지역에 적합한 작물, 적합한 품종인지 온도로 기준을 할 때 적산 온도가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 지역의 적산 온도는 이렇게 되네. 이럴 때 활용된대요. 적산 온도는 사실 문제보다 그냥 개념만 좀 아시면 됩니다. 당연히 생육기간 중 일평균 기온의 합산이니까 긴 작물일수록 크겠죠. 당연히 생육기간, 합산 기간이 크잖아요. 그리고 생육기간이 비슷하다면 고온 작물이 일평균 기온이 고온 작물에서 높을 거 아니에요. 적산 온도가 더 크다. 긴 작물 생육기간이 같은 생육기간이면 고온 작물이 당연히 더 크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지금 우리 유효, 그다음에 최적, 생육 적온, 적산 온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호온성, 호냉성, 작물 구분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온도가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게요. 사실 토양, 수분, 온도, 이 다음에 나오는 빛, 광. 작물의 어느 한쪽 면에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복합적으로 전체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근데 우리는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네. 먼저 온도. 광합성에도 영향을 미치죠. 광합성. 광합성이 뭐죠, 근데?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광합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텐데, 광합성. 녹색 식물만 광합성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렇죠? 녹색 식물만 광합성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 우리 다음 강에 나오긴 하는데 녹색 식물에는 잎에 엽록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만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녹색 식물만 광합성을 할 수 있구나. 지금까지 몇 번 나왔었죠? 녹색 식물이 엽록체에서 뭘 받아들여요? 엽록체는 잎에 있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요. 흡수해요. 소모해요. 그러면 여기에 빛이 가해져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빛, 광이잖아요. 광합성. 빛이 없는 조건에선, 즉 밤에는 광합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식물체 내에 있는 물과 만나요. 물과 만나요. 우리 이런 거는 다 이 식들은 다 배우셨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물과 만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형성되냐면 일단 두 가지가 형성되는데 하나는 같은 기체인 산소가 형성돼요. 그래서 산소를 방출합니다. 호흡하고 반대죠.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 배출하는데 광합성은 반대예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이게 재료예요, 재료. 그리고 식물체 내 물 만나서 빛이 가해지면 산소가 만들어져서 배출되고 또 하나가 탄수화물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데는 뭐 탄수화물, 또 어떤 데는 당, 또 어떤 데는 포도당, 또 어떤 데는 녹말. 도대체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쵸?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여러분 용어 우리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당은요. 단당류가 있어요. 단당류. 단당류 말 그대로 당이 하나짜리, 하나짜리. 단당류. 얘를 글루코스라고 하죠. 우리말로 포도당. 자, 단당이 붙였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당류가 됩니다. 당이 2개짜리. 단당류가 2개짜리. 이당류. 자, 당이 10개 이상이 붙었어요. 10개짜리. 이걸 다당류라고 해요. 다당류. 대표적인 거. 이걸 녹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녹말. 당이 몇 개 붙었냐. 자, 요 사이 여러분 익숙한? 즉, 단당이 당 하나짜리가 3개부터 9개까지 요 사이를 우리는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리고당. 결국 포도당을 만들어서 광합성은요. 단당류를 만들어서 이걸 다 합성돼서 결국 녹말로 다당류가 돼서 엽록체에 저장이 돼요. 식물의 각 기관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만들었다. 포도당을 만들었다. 녹말을 만들었다. 이 자체를 다 탄수화물이라 해요. 이걸 만들었다. 다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뭐 이건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당, 포도당, 녹말, 탄수화물을 만들었다. 다 광합성의 산물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게 광합성이에요. 이게 광합성. 자, 기체의 움직임이 호흡하고 반대예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방출하고. 이게 광합성.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배운 단어 중에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동화작용이 우리 어디서 하나 나왔었는데 질소동화작용 나왔잖아요. 질소동화작용. 또 쓰지 않을게요. 암모니엄태, 그다음에 질산태, 질소가 합쳐져서 식물에 올라가면 단백질, 핵산 이런 고급 물질을 만들었죠. 즉 저차원의 물질을 제가 이렇게 썼었나요? 어떤 작용에 의해서 고차원의 물질을 만드는 걸 동화작용이라 그래요. 이게 질소면 질소 동화작용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동화작용. 그럼 만들어진 산물을 우리는 동화물질이라 해요. 근데 이거는 질소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대표적인, 제가 지금 이걸 광합성이라 했잖아요. 이 광합성이 대표적인 탄소 동화작용이에요. 앞에 질소가 붙으면 질소 동화작용. 이건 대표적인 탄소 동화작용. 동화작용. 저차원으로 고차원 만드는 거죠. 아니, 저차원의 물질로 뭘 만들어냈어요? 고차원의 탄수화물을 만들어냈잖아요. 동화작용. 탄소를 이용한 동화작용. 탄소 동화작용 이퀄 광합성인가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세균에 의한 거 2가지가 또 따로 있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영역은 아니니까 대표적인 탄소 동화작용이구나. 만들어진 동화물질 탄수화물이구나. 자, 얘는 양분이구나. 제가 질소하면은 영양생장. 우리 CN율 할 때 했어요. 탄소, 또 탄수화물 하면은 생식생장하고 매칭시켜서 우리 인식합시다. 기억나시죠? 얘는 에너지원이에요. 얘가 없으면 안 돼요. 식물은 이런 동화작용을 통하구나. 자, 그럼 만들어진 동화물질, 탄수화물, 당, 포도당, 녹말이 식물체 내에서 막 이동해요. 동화물질의 전류. 그 이동 속도가 빨라요. 양분이 빨리 각 기관에 쏘아준다는 얘기예요.
잎에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이 다 쓰고 남은 건 포도당으로 됐다가 다 쓰고 남은 건 녹말 형태로 저장돼 있다가 전류, 식물체 내에서 막 움직이면서 각 기관으로, 뿌리로, 가지로, 열매로 전류 쏘아 보내지는 거예요. 동화물질의 전류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하나만 더 보시면 우리 광합성에서 활량이 만약에 여기서 살짝 먼저 하면 만들어내죠?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죠? 광합성은 대표적인 생성작용이에요. 생성작용,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호흡은 반대예요. 기체교환도 반대지만 만들어낸 양분을, 동화물질을 소모시키는 게, 즉 소모작용이 호흡이에요. 자, 일단 그건 나중에 더 보시고 요것만.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우리는 온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니? 큰 영향을 미친대요. 뭐 당연하겠죠. 자, 온도 상승에 따라 광합성 속도도 증가하지만, 즉 여러분 속도가 증가한다? 광합성이 이 작용이 빨리 이루어진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속도가 증가한다. 이 작용이 하는데 한 1분 걸릴 때하고 속도가 증가해서 1초 걸릴 때하고 어떤 게 더 많이 양분이 만들어지겠어요? 당연히 속도가 빠를 때 양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광합성에 있어서만큼은 뭐 호흡도 마찬가지지만 광합성 속도 이퀄 광합성량이에요. 속도가 빠르면 양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온도가 상승하면 속도도 증가한대요. 즉 광합성량도 증가한대요. 온도가 이렇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지금 우리 내용은 사실 그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지만 한도 끝도 없이 비례는 아니고 생육저온보다 높게 되면 광합성이 느려지고 호흡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생육저온이죠, 여러분. 아까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온도의 그 의미를 본 거예요. 아니, 온도가 상승하면 광합성량도 증가해요. 그렇지만 생육저온보다 높아. 이미 생육저온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다 안 되겠죠. 됐죠? 네. 자, 동화물질의 전류 나왔네요. 동화물질, 광합성이 있어서 동화물질은 뭐다?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 포도당이다. 녹말이다. 전류, 이동되는 거, 이것도 온도하고 관계가 깊대요. 만들어지는 것도 관계가 깊고 이동하는 것도 식물체 내에서 각 기관으로 쏘아지는 것도 관계가 깊대요. 온도가 상승하면 전류 속도가 빨라진대요. 자, 온도가 상승하면 광합성 쭉 증가해요.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아니고 생육저온보다 높아지면 오히려 느려진대요. 온도가 상승하면 각 기관으로 동화물질을 쏘아 보내는 속도도 빨라진대요. 자, 각 기관이 양분을 빨리 받아요. 비대 발육에 관계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핵심은 온도가 광합성의 생성량에도 그 다음에 각 물질을 쏘아 보내는 동화물질의 전류에도 여러분 이제 되도록이면 용어를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 쏘아 보낸다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동화물질의 전류, 탄수화물 막 이렇게보다는 동화물질 이런 식으로. 네. 자, 넘어갈게요. 결실기의 과도한 온도의 하강은 결실을 지원한다면 당연한 얘기겠고요. 자, 호흡. 온도가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지금 광합성 쪽으로 봤고요. 이제 호흡 쪽에는 온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 봤더니 일반적으로 사실 절대 수치는 재배하기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0도까지는 호흡이 증가한대요. 그러다 점차 감소하다가 50도 정도 부근에서는 정지된다. 근데 요거는 대부분의 자료가 일치돼요. 하지만 요거 50도에 있어서는 살짝 일치하지 않기도 해요. 네. 어쨌든 30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정지된다. 요 수치, 여기가 30에서 35도라는 건 공통적인 자료니까 중요한 건 한도 끝도 없이 호흡이 증가, 온도 상승해서 호흡이 계속 증가하면 죽죠.
자, 온도가 영향에 미치는 거 양수분 흡수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지온이 상승하면 흡수가 증가한다.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거 증산. 잎을 통해서, 잎의 어디? 기공을 통해서, 기공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대기로 날아가는 거. 온도가 상승하면 증산도 활발해진다. 자, 요거 별 2개. 갑자기 훅훅 들어오죠? 아까. 자, 별 2개짜리. 증산이 잘 되려면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빛이 강할수록, 자, 그 다음부터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잎 기공이 개폐가 잦을수록, 이런 거 많이 바꿔놔요. 네. 기공이 클수록이에요. 클수록. 기공의 밀도가 높을수록 또는 조밀할수록, 옆 면적이 클수록 증산이 활발해진다. 요거 다 보기예요, 보기. 여러분. 요거 바꿔놨을 때 특히 기공 관련해서 많이 살짝 바꿔놓습니다. 여기. 기공이 뭐 개폐가 적을수록. 아니에요. 지금 증산이 활발할 때 기공이 클수록, 밀도가 높을수록, 옆면적이 클수록. 요거 신경 써 두세요.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건 제가 정호표에 수정을 해놨는데 사실 요 최적 온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장 적당한 온도 있잖아요. 저 적당한 온도에서 이때 말하는 탄소 동화작용은 광합성을 의미해요. 광합성. 이 수치는 대부분 일치해요. 대부분의 자료가. 근데 호흡작용에 있어서의 이 최적 온도는 자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수정해 놨냐면 최적 온도, 광합성을 위한 최적 온도와 저거는 수치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호흡을 위한 최적 온도. 교재 정호표에 제가 부등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자료마다 살짝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광합성 또는 탄소 동화작용 나와도 같게 보시면 되고요. 최적 온도. 호흡 최적 온도가 더 높구나. 이것도 잊을만 하면 문제 나와요. 무시할 내용은 아니에요. 부등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동화물질의 전류 말씀드렸고, 자, 온도가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분 보기 아이고 여기 있네요. 자, 광합성, 량에도, 즉 량 이퀄 속도, 물질을 쏘는 거, 동화물질의 전류에도, 호흡에도, 호흡 30도까지는 증가, 그 이후에 정지, 그 이후에 점점 감소하다가 정지, 그다음에 양수분의 흡수, 증산이 잘 돼. 이게 다 온도가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적 온도는 광합성보다 호흡의 최적 온도가 훨씬 높다. 네. 됐죠? 요건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 볼게요, 이번에. 자, 변온, 일변화. 그냥 우리 편한 말로 일교차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변온은 원예작물학 국화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낮 기온 빼기 밤 기온, 이게 변온이에요. 낮 기온이 예를 들어 25도, 밤 기온이 10도, 변온은 15. 별거 아니에요. 밤낮 기온차. 개념을 확실히 잡으세요. 자, 일반적으로 일출 직전이 최저래요, 기온이. 그 다음에 오후 2시경이 최고래요. 그렇구나. 자, 이 주야간 기온 차이는 발화를 조장하기도 한대요. 발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 별 하나 반, 별 2개? 네. 동화물질의 축적. 지금부터 여러분 토양을 벗어나시면 별말 없으면 동화물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 포도당이구나. 이해되시죠? 네. 토양에서는 이제 질소 동화작용이 많이 나오고, 왜냐면 광합성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토양에선 광합성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양에서의 동화작용은 대부분이 질소 동화작용. 근데 이제 식물로 토양 벗어나면 탄소 동화작용, 즉 광합성. 네. 그럼 여기 동화물질은 뭐가 될까요? 탄수화물이겠죠. 포도당이겠죠. 자, 변온과 탄수화물,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광합성은 생성작용, 만들어진 탄수화물의 축적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봤더니
여기를 먼저 보세요. 어느 정도 변온이 크면 애매하죠. 어느 정도. 네. 이게 실제 표현이에요. 실제 표현. 보기. 변온이 크대요. 주, 야간 기온 차이가 크대요. 근데 어느 정도 너무 과하게 크지 않고 이게 위에 써 있죠. 밤 기온이 어느 정도 이 변온이 커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내려가서 변온이 확 크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밤 기온이 과하게 내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면, 즉 낮 기온은 여기 있고 여기 낮 기온이고 밤 기온은 여기 있고 적어도 한 요 정도 변온이 이렇게 어느 정도 크면 동화물질 축적에 도움이 된대요.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부터 호흡과 관련이 있어요. 광합성과 호흡은 반대다. 아까 기체교환 반대다. 기억나시죠? 또 하나는 광합성은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생성 과정이면서, 그렇지만 반대로 기체교환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호흡은 광합성이 만들어진 이 탄수화물을 소비시키는 소비 과정이에요. 광합성은 뭐다? 이거 인식 잡으셔야 돼요. 광합성은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생성작용. 호흡은 광합성이 만들어낸 탄수화물을 소모하면서 기체를 발산시키는 소비 과정이에요. 반대. 기체교환만 반대가 아니에요. 완전 반대. 자, 그러면 자, 변온이 어느 정도 크대요. 밤 기온이 어느 정도 낮대요. 자, 기온이 낮을 때랑 기온이 높을 때랑 여러분 언제 숨이 가빠요? 우리 더울 때, 여름처럼 한여름 한낮에 숨이 막 가쁘잖아요. 그쵸? 기온이 높으면 숨이 가빠요. 근데 어느 정도 밤 기온이 낮대요. 그럼 호흡이 적당하다는 얘기죠? 즉 소모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축적에 도움이 되죠. 자, 이 문장. 변온, 낮밤 기온차. 낮밤 기온차가 적당히 있으면, 밤 기온이 적당히 낮으면 호흡이 적당히 이루어지니까, 과하지 않으니까, 소모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축적되는구나. 이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낮밤 기온차 변온은 작물 생장에도 도움이 된대요. 일반적으로 변온이 작으면, 위에 거랑 반대 케이스네. 변온이 작대요. 낮밤 기온차가 작대요. 낮밤 기온차가 작다? 밤 기온이 높다. 밤을 움직이세요. 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에 낮은 고정어를 두시고 밤을 움직이세요. 밤 기온을. 변온이 작다. 밤 기온이 높다. 아까 밤 기온이 높다? 밤에 호흡을 많이 한다. 호흡을 많이 한다? 소모가 많이 된다. 그쵸? 소모가 많이 된다. 변온이 작으면 무기성분을 많이 흡수하고 만들어낸 동화물질, 탄수화물의 소모가 왕성하고, 매칭되시죠? 밤에 호흡을 많이 한다, 소모가 많이 된다. 흡수도 많이 하고, 소모도 많이 하고, 작물 생장, 촉진된다. 됐죠? 네. 자, 또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별 2개. 자, 일교차가, 변온이 감자하고, 이 절대적인 수치는 그냥 눈으로 알고 계시면 좋지만 그냥 눈으로만 익혀두시고,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감자는 비교적 변온이 작죠. 이게 지금 10에서 14도가 변온이에요. 네. 고구마는 크죠. 네. 그때 도움이 많이 된대요. 감자는 궤경 발달이, 고구마는 궤근 발달이, 감자는 변온이 작을 때, 저거 그냥 숫자 암기하시면 좋지만, 감자는 변온이 작을 때, 고구마는 변온이 클 때, 궤경이든 궤근이든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자, 변온, 작물. 실제 문제에선 이렇게 나와요.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궤근 발달이 촉진되려면 어떤 게 더 변온이 커야 어떤 게 더 변온이 커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구마 3글자죠? 변온이 더 크구나. 자, 감자 변온이 어느 정도 적을 때, 참 변온은 애매해요. 고구마 변온이 클 때 발달이 촉진되는구나. 자, 변온이 작을 때 발달이 촉진되는 것 또 하나가 나옵니다. 맹류. 밀, 보리, 이런 맹류는요,
변온이 작을 때 여기는 궤경, 궤근의 발달이죠. 여긴 출수, 개화. 출수, 이삭이 나오고 개화되는데 즉 여긴 생식생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촉진된다. 자, 변온이 작을 때 촉진되는 거 뭐 궤경 발달이든 출수 개화든 감자, 맹류 두 글자짜리들. 변온이 클 때 촉진되는 거 고구마 이거 잡아놓으세요. 네.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작물체온. 이것도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름 한날에 한낮. 여름 한낮은 굉장히 덥겠죠. 흡열.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 발열. 스스로 열을 발생시키는 거. 방열. 열을 외부로 내보내는 거, 빼앗기는 거, 외부에서 가져가는 거. 가져가면 시원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름철에 밖에서 내 기운을 가져가요? 안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여름철 한낮 작물체온은 흡열, 발열이 방열보다 크다. 문제 나온 거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봤어요. 네. 반대로 밤 또는 그늘에 있는 작물체온은 뺏기는 게 가져오는 것보다 크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세요. 네. 뺏기는 게 크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인식하시면 되고요. 자, 온도는 사실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데, 온도 자체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건 딱 요 정도예요. 근데 온도가 까다로운 게 모든 면에 다 삐집고 들어가 있어요. 모든 면에.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온도에서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도 개념, 어떤 온도 개념을 확실히 잡아 놓으시고 온도가 작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 어렵진 않잖아요. 그 정도 확실히 잡아 놓으시고 앞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온도가 조금씩 한 파트씩 나오거든요. 온도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우리가 접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온도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 광 들어갈 텐데 제가 온도 하면서 광합성, 생성작용, 호흡, 소비작용, 뭐 광합성 과정 이런 거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옆에다 오늘 정리해 놓으실 내용은 온도가 작물에 끼치는 영향, 그 다음에 감자, 맹류, 변온 작을 때, 고구마 상대적으로 변온 클 때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혼행성, 호온성 작물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행성, 호온성 작물이.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재배 환경 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